인상적이게 하고 싶어서 이런 소리를 몇 시간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얘기 잠깐 뒤에 하고 제 강연의 제목은 인간의 든든한 셀입니다.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감정 센스가 좋진 않은데 침팬지 연구하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제인 구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저서에서 이름을 이렇게 따왔고요. 이렇게 이름을 따온 이유는 아무래도 동물권에 대한 강연이다 보니까 좀 인간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가져왔고요. 먼저 방금 들으신 소리는 목등고래 소리인데 영어로는 이름이 험팩 메일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여기 등에 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목등고래라고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방금 그 소리가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내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흑등고래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동일한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수컷들이 방금 같은 노래들을 한 20분 정도 보통 20분 정도가 길이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불러요, 혼자. 근데 이제 이 노래가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게 아니라 집단마다 그 노래를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녹음해서 들어보면 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마다 다 집단이 있는데 지금 반대편에 있던 애들이 부르던 노래가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면 반대편에 있는 애들한테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제 유행가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팝송도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문화를 얘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잠깐 앞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동물한테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닌데 언제 처음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냐면 1학년 1학기 때 철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인간에 대한 막 정의 이런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인간은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나름의 생물학자로서 인간은 그냥 지구상에서 우연히도 이렇게 특한 능력을 가지게 된 그런 생물일 뿐인데 그렇게 특별하게 얘기를 할까? 계속 교수님한테 막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교수님이 뭐 이렇게 인간도 그다지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의 이렇게 뛰어난 능력들에 대해서 가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들은 말은 동물은 추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추상할 수 있는 우리가 더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 얘기는 존 로크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경험주의 철학자가 했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좀 우리는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동물에 대해서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등한시하고 사실 지금도 동물에 대해서 동물들의 그런 특별한 능력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동물이 추상하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알지? 우리가 걔네들이랑 대화를 잘 해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그건 우리들의 말이지 걔네들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걔네들이 구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못하니까 얘들은 더 열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똑똑하다는 돌고래와 대형 유인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되게 귀여워서 너무 좋아하시는 돌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돌고래가 자기네들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우리가 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 지금 진짜 소름이 돋는데 이 정도면 그냥 강연을 안 해도 되는데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돌고래들은 정말로 우리처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걸 몇십 년 전부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고 지금 현재 연구 수준은 아직까지 얘네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데 어떤 문법 체계를 가지고 얘네들만의 언어를 소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실험으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의사소통을 하냐면 얘네들은 일단 물속에서 주변 세상을 인식을 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여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음파를 딱 쳐서 보내요. 그러면 여기 멜론이라는 부위에서 그 소리를 딱 잡아주고 정확하게 원하는 곳으로 음파를 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음파가 어딘가에 부딪히면 다시 그 음파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이 정보가 들어가서 뇌에 들어가서 이제 물고기가 여기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얘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물고기에 대해서 옆에 있는 돌고래한테 말하고 싶으면 이 물고기에게 보냈다가 반사받은 그 정보를 옆에 있는 돌고래한테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어가 이 자리에 없지만 상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은 상어에 대한 캐릭터처 같은 거를 대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상어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이거 꺼야 될 것 같은데. 스타들 꺼낼 수 있어요. 이거 프로젝터가 꺼질 것 같아서.
그리고 진짜 재밌더라? 캐리커처. 캐리커처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공 언어를 얘네들이 학습할 수 있고 또 문법을 아예 가르쳐주지 않아도 처음부터 문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인이한테 와이프를 가져다 줘 이거랑 성인을 와이프 있는 대로 데려다 줘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조심스럽게 추론해보자면 얘네들이 문법을 학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건 얘네들만의 문법 체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 인공 언어가 아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영어도 제대로 학습하기가 너무 힘들고 문법도 너무 어려운데 저보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얘들은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개체들을 특정화시키고 이름을 불러주듯이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아까 강의실 계속 옮겨다니고 소란을 키우는 건데요. It is said that each dolphin has his own signature whistle, which is believed to be how he identifies himself to others, like a name. 다 이해하시죠? 너무 시그네이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고래들은 다 각자마다의 고유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제 부모가 이런 소리를 얘한테 부여해주고 가족끼리 이런 소리가 안 겹치도록 다 다른 소리를 부여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계속 돌아다니면서 안녕 나는 백성이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돌고래를 부를 때도 걔가 내는 그 고유한 소리를 내서 걔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정도로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도 할 수 있는데요. Not convinced a dolphin can recognize itself in the mirror? Take a look at this video of an earlier experiment from 2001. Scientists marked this dolphin on the side with a black pen, but did not mark the other. When released, the dolphin with the mark swims directly to the mirror and turns the rod towards the mirror, like he's trying to take a look at what's been done to him. The unmarked dolphin doesn't show the same behavior. Dolphins aren't the only big-brain mammals who recognize themselves. Elephants do too. Watch what happens when Reese tested them at the Bronx Zoo. This one, with a white X marked on his face, turns toward the mirror, over and over, to take a look.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 동물들이 똑똑하다는 거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이성적인 부분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처럼 감정을 느낀다는 사례도 있는데 그건 잠깐 뒤에 보여드리고, 얘들이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가져왔어요. 원래는 영상이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때린 거예요. 얘가 자기가 자기인 줄 모르고 다른 개체인 줄 알고 거울에 가서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민망한 자세가 우리 아무도 되고 하여튼 그리고 이렇게 정말 우리처럼 감정을 느낀다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코코라는 The reason that it stands out in people's memories is because there's an emotional surprise there. 어렸을 때부터 There's 과학자들이 a giant gorilla with a tiny, tiny, tiny helpless kitten and being gentle and loving. 이런 고양이를 선물을 받았는데 고양이가 자기가 이름도 붙였어요. 너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올볼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직접 지어줬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양이를 귀여워하고 얘들이랑 잘 지내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코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I went in right away and I said, Coco, something's happened to your kitty and he won't be here anymore. The cat has died. Penny stayed with Coco to comfort her.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영상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슬프니까 혼자서 꽁해 있다가 나중에 진짜 인간이 우는 것처럼 훌쩍훌쩍 우는 소리를 내가지고 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물들도 우리랑 충분히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낀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조금 깨졌는데 결국에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고 느꼈어요. 동물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그리고 핵심적으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는 우리 외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괴로워 해도 이 사람의 느낌이 나한테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동물들에 대해서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일관성이 없는 일이겠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웃 때는 준영이가 자기 통장 잔고라고 했거든요. 170억인데 사실은 유럽과 미국에서 한 해 평균 길러지고 도살되는 동물들의 개체 수인데요. 170억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 자연 생리가 어떻다고 우리가 당연히 먹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할 텐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맞죠. 이게 양육 강식 자연의 삶이죠. 근데 이거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광고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소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육식을 소비를 하죠. 이런 거를 이제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데요. 공장식 축산은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고기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평생을 나도 자라서 이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만 자라는 거예요. 네, 돼지들도 그렇고 닭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각종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제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고기를 얻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맞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자란 동물들을 먹는 우리들도 그럴 게 없겠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굉장히 원인 모를 그런 다양한 질병들에 시달리는데 이렇게 아픈 게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 이런 걸 먹고 자라니까. 좀 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자기 오물이 있는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되고 돼지들도 그렇고 이렇게 병들거나 다쳐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차피 얼마 있다가 죽어서 고기가 될 애들이니까 얘네들 신경 쓰지 않아요. 사육장에 이런 데 도살장은 어떨까요? 폴 맥카튼이라는 여기 세 번째 계시는 비틀즈 멤버가 이렇게 도살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도살장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나이를 벌써 많이 드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채식주의를 하고 계세요. 제가 사실 도살장 영상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충격적인 영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도살장 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는 그 벽을 보고 싶지 않을 뿐이고 단지 이렇게 물기가 묻어있는데 이걸 닦으면 보이거든요. 아무도 닦으려고 먼저 노력하지 않죠. 닦으면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게 그 영상을 찾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도살장이라고만 검색해도 되게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제가 본 것 같은 경우에는 폴 맥카트니가 나오는 7분 30초짜리 영상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그렇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 물기를 같이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동물권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식이 낮은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사례로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종 인플루엔자야 조류 인플루엔자 메르스와 부제 무슨 차이인지 아시나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인간들한테 돌아왔던 전염병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동물들한테 돌아왔던 전염병인데 이때 우리는 대처 방식이 좀 다르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뉴스를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옳지 않으면 이것도 옳지 않은 거고 이게 옳지 않으면 이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돼지들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을 때 단지 얘네들도 다 감염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그냥 멀쩡한 감염되지 않은 돼지들도 이렇게 다 생매장시키는 장면이고요. 이 뒤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학살당한 학살당한 유대인분들의 신발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둘 다 잘못된 얘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돼지의 표정을 보면은 실제로 생매장되는 돼지를 촬영한 사진인데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안 되고 동물은 되는 이유는? 그러면 또 역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것이 자연의 혼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왜 잘못된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연에 그러한 법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거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연의 양육감식이라는 법칙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듯이 그거는 옳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양육감식의 법칙을 그대로 인간 세계에도 적용시킨다면 힘센 사람은 당연히 힘센 사람 때려도 되고, 힘 약한 사람 때려도 되고, 심지어 잡아먹는다고 해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동물들에게 적용하듯이 똑같이 받아들여야 일관성이 있는 주장인 거니까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른 생명의 자유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다음은 이제 사육장, 교살장 지나와서 실험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동물들이 실험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 학교에도 실험실이 있고 저도 생명과학 학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희생이다.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저는 동물 실험에 대한 3 이유라는 개념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비윤리적이고 불필요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모든 분들이 왜 비윤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말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왜 불필요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 엄청나게 할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려면 오직 인간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동물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 그게 결코 인간들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약물 반응이 일단 너무 다른데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있어요. 엄청 많지만 딱 하나 보여드리자면 되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살리도마이드라는 약인데 1950년대에 입덧 치료제로 개발됐어요. 그리고 1만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팔다리가 짧은 상태로 태어나는 기형아가 되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로 남아있는데, 그때 과학자들이 했던 말은 3년간 동물 실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인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인간에게 문제가 없더라도 동물들한테 되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한테 흔히 알려진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작용이 적은 약 중에 한 가지로 유명한데, 이제 쥐나 성쥐에게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먹이면은 거의 한 알만으로도 즉사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동물과 우리는 애초에 각 종마다 다 그런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결코 인간 복지를 증진시켜주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탐욕과 오만의 동물 실험이라고, 지금은 절판돼서 서점에서 못 사는데 도서관에 있어요. 저는 우연히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대 철학가의 김익경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이더라고요. 어쨌든 되게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왜 동물 실험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다 근거를 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 의사랑 수의사가 밝히는 의학혁명이라고 되어 있듯이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동물 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동물 실험이 없이는 연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동물 실험 없이 연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설령 성취할 수 있는 것이더라도 우리가 성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동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동물원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행복하다. 과연 그럴까? 다들 궁금하게 돼서, 이렇게 넓은 대자연에서 살던 동물들이 말도 안 되는 좁은 우리에서, 그것도 심지어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갇혀서, 사회적인 동물들은 사회성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또 독립적인 동물들을 막 같이 나가지고 고통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결코 동물권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엄청 말씀드릴 게 많지만 여기서도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쥐코시스라는 증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동물들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모르고 보면은 그냥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희 자폐증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되게 동물들이 자기의 원래 있던 환경 속에서 있지 못하고 이런 데 있는 어떤 불안함이라든가 자기가 해야 되는 걸 못하는 것, 좌절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을 나타내고 이런 의미 없는 행동들로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행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미니 동물원이 있죠. 고양이 카페랑 강아지 카페인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아니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는데 이 동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했을 때 동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죠. 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돌아가는 이익이고 그래서 동물원과 똑같이 동물들을 삭취하는 나쁜 장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번쯤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막바지에 이르러 가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 채식주의자냐? 너 육식 하나도 안 해? 고기 안 먹냐? 물어보시면 고백을 하자면 저는 육회를 진짜 좋아하고요. 설렁탕 진짜 매일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고요. 여러분처럼 치킨 먹으면서 자랐고 제일 만만한 게 계란 후라이니까 계란 후라이 거의 매일 먹어요. 매일 먹어왔어요. 사실 요즘 좀 불편해가지고 고기는 당연히 못 먹고 우유 같은 거 먹을 때도 좀 미식거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저도 육식을 어떻게 줄이고 다 먹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물론 이 강연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리고 육식을 좀 줄여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없애고 싶으면은 완전한 채식주의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채식을 하면은 이런 공장이 돈을 못 버니까 동물들이 더 이상 고통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렇게 채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2인분 먹을 수 있는 거 1인분으로 줄이고 살도 빠지면 좋겠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사실 우리 몸에 좋을 게 없어요. 각종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줄이면은 동물들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니까 줄일 수 있다면 줄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의 비합리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강연도 하고 토론하고 이런 사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비합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로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은 당연히 법률도 그렇게 제정이 될 거고 법률이 그렇게 바뀌고 나면 이런 고통받는 동물들이 줄어들겠죠. 설령 언젠가 동물들이 잡아먹히기 위해서 죽더라도 적어도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고통받지는 않을 수 있죠. 다시 이제 강연을 마치면서 강연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서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특질은 무엇인가요? 인간에 대한 정의는 이제 각자마다 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저는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특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이성 그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설령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나 관습을 반하는 것이더라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체게바라가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꿈꾸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